안녕하십니까. 이번 교양기초교육 교강사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의 강의를 맡은 연세대학교 유광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 세대의 부정적 감정 경험과 사회관계 회복의 방법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박도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인간이란 회복 탄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다 약간의 조와 우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그것이 이제 병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그 경계를 넘어서 심각하게 위로 갔거나 심각하게 아래로 갔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인간이 근본적으로 그런 식의 감정 경험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평상적인 느낌이 되는데 그게 안 될 만큼 나빠질 때가 있는 거군요. 회복 탄력성을 넘어서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개인적으로 또 그것이 더 심해지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감정 조절이 자기가 스스로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정도가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요즘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걸로 우울증도 높아졌다, 자살률도 높다 그러잖아요. 여전히 그런가요? 통계적으로 보면 네. 이건 전 세계적인 경향이긴 한데 네. 뚜렷한 거는 2000년을 계기로 이 남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남자, 여자 둘 다요? 네. 네네. 그 이유를 분석한 학자들이 되게 많은데, 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건 뭐냐면 그 시기에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과 SNS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청소년 우울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남자, 여자 중에서 둘 다 동일하게 그렇게 심각해졌나요? 아니면 뭐 특별히 성별에 따라서 조금 다른가요? 경향은 같은데요. 네. 특히 이 20대, 그 네. 청소년기부터 사춘기부터 20대의 여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성들이요? 왜 여성들이 그렇게 더 많을까요? 그 추측하기로는 네. 그 여성들이 사회적 관계에 훨씬 더 민감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더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보면 이 젊은 청년 세대들이 부정적 감정 경험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일에서도 갑자기 문득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특히 그 온라인상에서 이 사회관계를 맺으면서 네. 그게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전보다 좀 더 빈번하고 좀 더 심각하게 된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부터 생겨났던 SNS, 스마트폰 이런 거에 영향일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 굉장히 내가 왜 우울하고 내가 왜 부정적인 감정이 나올까라는 거를 잘 알기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진단을 내려서 이건 네. 병이야라고 진단을 내리는 케이스가 되면 네. 상당히 심각해지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울증, 그것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자살 시도라든지 자해라든지 등등,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메이저 디프레션 디스오더라고 부릅니다. 네. 그 진단명에 나오면 그때부터는 혼자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마크 저커버그가 네. 그가 소유하고 있는 별그램 네. 그 SNS의 알고리즘을 일부러, 여기서 일부러가 중요한데요. 일부러요? 청소년들이 일부러 중독되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큰 재판에 걸려서 진행 중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SNS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는다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굉장히 쉽게 말하면 SNS에 중독되어서 빠져들 수 있도록 의도화시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니 왜 사람들이 이런 거에 중독이 돼라고 네, 했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집착했기 때문에 중독이 된 거지라고 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목적이 중독시키기 위한 걸로 알고리즘을 미리 계획했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들의 잘못 때문에 중독되었다기보다는 그들이 중독될 수 있도록 이미 프로그래밍화 된 것 속에 빠져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이런 식의 부정적 감정이 생기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일 텐데요. 이게 가장 크게 제가 생각해 보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과 허위를 좀 혼동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것 때문에 스스로 마음이 더 슬퍼지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경쟁하는 것처럼 마음이 생각이 되고 이렇게 자꾸 몰아가듯이 하는 그런 추세가 SNS에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네요. 그렇죠. 그 중독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증을 더 쉽게 받는 이유가 단순히 이 어떤 사회적인 맥락에서 영향을 받는 거긴 하지만 우리 뇌의 기제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메이저 디프레션 디스오더라고 하는 것은 그 심각한 우울증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뇌는 항상 깨어 있잖아요. 예. 잘 때도 일을 하고 깨었을 때도 일을 하고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거든요. 네. 외면적인 일과 내면적인 일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외면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자극을 내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인지하고 기억하는 이런 과정이고요. 내적 활동은 내 안에서만 내 스스로 내면을 성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서로 담당하는 영역이 달라요. 아, 근데 이 내적 활동에 담당하는 영역을 이제 우리가 디폴트 모드라고 하거든요. 네. 그 디폴트 모드가 굉장히 심하게 활성화가 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는 변연계하고 그리고 불안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심하게 자극을 합니다. 보통 상태에서의 그 디폴트 모드는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그게 굉장히 강화가 되면 자기 스스로의 침잠이 되고 나는 왜 이러지? 막 그런 부정적 감정이 있잖아요. 네. 부정적 감정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조언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차단이 되거든요. 따라서 그 결과로 심각한 우울증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 게 그게 이 메이저 디프레션 디스오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NS 같은 거로 누구랑 소통하고 세상에 있는 거를 우리가 듣고 알아. 그래서 나는 외부와 소통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외부와 소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뭐 어떤 때는 선망하는 거건 자기가 생각하는 미워하는 것이건 그런 걸 가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그 속에서 싸우고 있는 꼴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부정적 감정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니까 불안하고 스트레스, 우울, 또 심하면 자살 충동, 소외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외롭고 분노, 경멸 이렇게 혐오 이렇게 끝도 없이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 쭉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보통 스스로도 자각을 못 하겠네요. 자기가 그러고 있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고요. 자각을 한다면 거기서 다시 이 반사작용이 있겠죠. 네. 나는 왜 이러지?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반사작용이 있을 텐데 그런 반사작용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관계를 맺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기가 너무 힘들 만큼 내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나서 주변에 권유하거나 권고를 하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하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남들이 보면 너 알코올에 중독됐어 라고 하지만 본인은 무슨 소리야 하는 거하고 거의 좀 유사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이런 문제가 사실은 청소년들, 젊은 청년 세대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더 심각해진 거는 SNS처럼 그다음에 의도화시킨 어떤 알고리즘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더 심해진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즘 청년 세대들은 그럼 관계를 맺는데요. SNS로만 하는 건 아닐 텐데 주로 어떤 식의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심각할까요? 사실 사회적 관계, 물론 아시다시피 인간은 초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전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SNS 이전 시대에서는 다 소위 말해서 오프라인의 사회적 관계를 네, 맺기 네. 때문에 또 정말 평생 가는 네 친구 몇 명이나 되니? 라고 물어보면 5명 이상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그냥 나 그래서 저 사람 아는 사람이지 라고 하더라도 그 한 뭐 150명 정도까지 네. 나는 그 사람 이름도 알고 연락처도 알고 뭐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나 보고 살고 네. 그게 최대한 150명 이상을 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온라인 그 SNS라고 하는 그런 세상은 네. 이러한 한계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뭐 팔로워 수가 뭐 몇만이야, 몇십만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뭐 몇만 몇십만이 다 내 친구도 아니고요. 그걸 사회적 관계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생활, 그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네.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재미삼아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고 거기에 이제 함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뭐랄까요? 의존적으로 네. 돼서 그게 아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거는 우리를 중독시키려고 하는 기제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인간다운 사회적 관계 맺음에서는 약간 비껴나가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편지 쓰고 예전처럼요. 그다음에 단순한 메일 쓰는 정도의 관계 맺음인데 그것만이 사회적 관계 맺음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도 하게 되고 나는 그것에서 팔로우 수도 많고 SNS로 많이 소통해 라고 말하지만 그 소통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아닌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소통이라면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서 성장해서 결혼하고 그다음에 뭐 살다가 죽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맺게 되는 어떤 우리 오프라인에서의 관계들이라는 게 정말 태고 쪽부터 해오던 건데 그 관계보다 온라인 관계 쪽에 더 많이 치우쳐진다면 아무래도 문제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서로 주고받음도 있고 친구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에서 친구라고 할 때는 요새 이게 소위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요.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지하철을 타고 뭐 출퇴근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전화기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전화기를 들고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방식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로로 들고 가만 보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동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세로로 해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막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엄지손가락이 움직이는 속도가 네. 약 10초 정도마다 움직이면 소위 숏폼이라고 그러죠. 네. 짧은 비디오를 보면서 그냥 저러고 있구나. 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례를 제가 보는 게 뭐냐 하면 엄지손가락을 엄청 바쁘게 움직여요. 막 계속 뭘 올리는데 올리면서 계속 찍어요, 뭐를. 그게 뭐냐 하면 관계를 맺고 있는 몇만인지 몇십만인지 모를 그 사람들이 올린 사진에 대해서 거기다가 다 하트랑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선 제가 딱 느낀 게 아, 이거 관계 맺음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뭔가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주님이 막 가시거나 왕자님이 가시면 뒤에 가면서 이렇게 치마 들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종들. 그것처럼 그러니까 쭉쭉 넘기면서 좋아요 이렇게 눌러줘야만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왜냐하면 내가 사진을 올렸을 때 네. 그들이 나한테 하트나 좋아요를 눌러주려면 네. 받으려면 마찬가지로 나도 그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네. 나는 사진 하나 올려서 하나를 받지만 내가 5,000명과 관계를 맺었을 때 5,000명의 사진을 올리면 네. 저는 5,000번을 눌러야 그거에 합상하는 보상을 아마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의 특징은 주체적인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이네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냐를 내가 따라가서 뭐라도 해야 비로소 약간이라도 내가 뭐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네요. 아니 이게 주체적으로 소통하고 한다기보다는 남이 하는 거를 따라가는 거 위주 종속적인 소통이 기본적일 가능성이 높네요. 야, 이 SNS가 옳고 그름, 선하냐 악하냐, 아름다우냐 안 아름다우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좋아요를 눌러줘야 되는군요. 자기 마음에 정확하게 안 드는 것도 좋아요 해줘야 되고요. 자기가 보기에 그렇게 안 예쁜 것도 멋져요 해줘야 되는 거군요. 이러다 보면 권력화도 되고 서열화도 되고 공주나 왕자님 따라다니는 것처럼 시녀처럼 종속화도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고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거진 강박 수준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아, 이게 SNS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일정 시간 정도는 SNS를 꺼놓는 것이 되게 필요하겠네요. 절대 필요합니다. 아, 우리 교수님 절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사실 중독된 사람들은요, 뭐가 됐던 또는 중독까지 아니어도 이게 선호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안 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스스로 아까 교수님 맨 처음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록 다른 거에 쭉 침잠해서 이것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지만 그것이 SNS가 딱 끊어져 있는 하루 종일도 아니고요. 학교에 있는 길어야 5시간, 6시간 정도를 없어져 버릇하면 그 가운데 스스로 회복 탄력성에 의해서 아 그래 현실은 그런 게 아니었어. 현실은 이런 것도 있어. 그건 가상으로 만든 거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식의 약간
약간의 원래의 모습으로 딱 돌아오는 회복 탄력성이 좀 가능해질 것 같아요. 강제적 회복의 그런 여유를 주는 것이 혹시 우리가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일정 시간 정도를 의도적으로 오프라인이 되도록 하는 이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는 시간과 정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원래 인간이 하던 몸으로 하던 일, 산책, 좋죠. 등산, 뭐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과 말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산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등산도 할 수 있고요. 산책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좋다는 거를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나면서 계속 무엇인가를 보지 않나요?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보고 자극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타자와 교감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끔 보면 타자와 교감한다 그러면 자꾸 누구와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보고 있음, 바라보고 있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아의 주체성이 회복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책 읽는 건 어떨까요, 교수님? 책 읽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요. 네, 일단은 책은 그 우리 이 뇌를 자극하는 그 기제를 보면은 네. 텍스트를 시각 정보로 인정을 한 후에 네. 우리가 이제 언어 처리 영역이 있잖아요. 그 언어 처리 영역에서 그거를 일단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든 후에 그거를 이해를 하죠. 그걸 다 네, 네. 전도부를 보내거든요. 네, 네. 전도부를 보내서 그 아의 맥락을 이해한 후에 네. 그걸 다시 그거에 대한 반응 또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러한 과정 자체가 소위 말해서 독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독서는 종이책으로 읽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전자기기나 등등 그런 걸로 읽으면 뭐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이것도 독서는 독서다. 그 가장 안 좋은 거는 영상으로 보는 것. 네. 그림책 또는 더 나아가서는 활동 영상으로 네. 보는 것이 가장 안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SNS를 비롯해서 또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건 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봤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과 문자를 봤을 때의 활성화되는 영역, 그리고 그거를 독서라는 주체적인 감정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생길 때에 활성화되는 영역이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독서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최근의 연구는 독서보다 더 좋은 게 뭐냐라고 하는데요. 독서보다 더 좋은 게 독서인데 어떤 독서냐? 소리내어 읽는 독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들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옛날에 그럴 때는 학교에서 국어책을 들고 다 소리내어 읽었거든요. 그게 언어 영역을 키우는데도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만 소리를 내어서 글자를 읽으면 글자를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활성화된 것이 내 소리로 다시 나가서 귀로 들어오면서 또다시 피드백이 돼서 뇌가 아주 총체적으로 엄청나게 활성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조선시대에도요. 아니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 교육에서도 소리내어 텍스트 읽기는 아주 기초적인 거였습니다. 기초적이라는 거는 쉽다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느 책이건 들고서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 길지 않게 10분만씩 읽어도 아마 엄청나게 무엇인가 회복 탄력성이 다시 살아나서 내가 제대로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끔 비교하잖아요. 얘는 SNS 하루에 5시간, 6시간 해도 아무렇지 않은데 뭐 나는 뭐 2시간밖에 안 하는데 왜 그래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사람마다 정도차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 먹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조금 먹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너무나 우리는 바라고 있는 또 부러워하는 거를 남들이 하는 거에 최대치로 잡고서 나도 저래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어느 정도 정해서 나는 요만큼 할 수 있어, 나는 요만큼 하지 않아도 돼, 또는 어디서 얻는 인포메이션, 어디서 얻는 정보는 요 정도면 충분해 라고 스스로 좀 정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진짜 무엇보다 남들이 가고 있는 거하고 나하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르다는 생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남들이 뛴다고 따라 뛰지 말고, 남들이 달려간다고 달려가지 말고, 남들이 이쪽 길로 간다고 내가 그 길로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고, 내가 의미 있다고 하는 길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가는 모습, 이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에서 이거 비슷한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트럼프 여왕에게 막 쫓기고 있을 때쯤이었나요? 그 어떻게 된 거였죠? 끊임없이 뛰죠. 끊임없이 뛰어야만 뒤처지지 않으니까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동물들이 그냥 무조건 다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는 가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억지로라도 계속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야, 루이스 캘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결국 요즘의 SNS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계속해서 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달리고 싶어서도 아니고 운동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쪽이 옳아서 글로 간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달리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다른 것보다 뒤처진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기 때문이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청년 세대들이 정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부정적인 것도 극복해야겠지만 밥을 못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지내지 않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회복 탄력성보다도 더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우울하고 슬퍼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거를 끊기 위해서는 정말 교수님 여러 일을 해결해야 될 텐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인문 쪽에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텍스트 읽기 텍스트 읽기.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 같은 생물학자 입장에서는요, 뜬금없이 건강하게 먹기를 추천합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옛날부터 네. 생물학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뇌장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축은 이제 엑시스고요. 네. 뇌와 우리의 장, 그러니까 브레인 것 엑시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몸의 내부 외부에 네. 굉장히 다양하고 엄청난 숫자의 그 공생 미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창기 세균학자들은요, 네. 그 공생 미생물을 노멀 플로라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예. 노멀은 정상이라는 얘기고요. 네. 왜 정상이냐면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세균이 병을 일으키진 않아요. 그래서 노멀. 네. 그다음에 플로라는 뭐냐면 이런 그 영양분이 많은 배지에 우리 이렇게 손바닥 한번 툭 찍고선 네. 한 3일을 키우면요, 네. 온갖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세균들이 막 자라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들이 자라는 거를 세균학자들이 관찰했죠.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아. 꽃처럼. 꽃처럼. 그래서 뒤에 플로라가 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공생 미생물을 노멀 플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코멘설 마이크롭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그 기능의 중요성이 얼마 전에 밝혀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균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 무균쥐를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고, 네. 한 그룹에다가는 그 어린 쥐의 그 장내 미생물을 이식을 시켜요. 네. 나머지 한 그룹에다가는 늙은 쥐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균쥐였지만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모든 조건 다 똑같이 하고 그냥 쭉 키우면요, 어린 쥐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받은 개체들은 네. 늙은 쥐 장내 미생물을 이식받은 개체들보다 네. 한 1.8배 오래 살고요. 건강하고 암도 걸리지 않고 모든 대사 활성 다 좋고 심지어 면역도 좋고 네. 모든 게 다 좋아요. 네.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네. 그다음부터는 모든 생물학자들이 자기들이 연구하는 분야에 이 장내 미생물이 중요한가를 다 연구를 했어요. 네.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는 뭐가 밝혀졌냐면 장내 미생물들이 우리의 심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뇌장축이라는 말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총이 어떤가에 따라서 나는 우울해질 수도 있고 네. 또 우울해서 쉽게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생물학적 근거로는 그 장내 미생물들이 세로토닌과 가바라고 부르는 우리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거든요. 네.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실제로 만들고요. 예. 또 우리 생태계를 일부러 교란을 시키게 되면 네. 그러면 쉽게 우울증에 빠집니다. 아하. 또 거꾸로 우울증이나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개체의 장내 미생물을 우리 몸에 이식을 하게 되면 네. 회복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그 실제로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 아직 그 과는 아니지만 네.
뭐 내과와 뭐 어디 이렇게 세 과가 합쳐서 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게 분변 이식 센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미생물이 담겨 있는 변을 캡슐로 만들어서 먹음으로써 장 내에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미생물 생태계를 바꾸는 건데요. 그렇죠. 네. 어떤 음식을 먹냐. 우리가 뭐 그렇게 그런 어떤 좋은 미생물이 무엇이냐를 다 일일이 따져서 할 수는 없지만 교수님 말씀처럼 좋은 음식, 그다음에 긍정적이고 행복한 감정이 들면서 먹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행복한 감정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다시 요새 회자되고 있는 말이긴 한데 네가 먹는 음식을 나한테 알려주면 난 네가 누군지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 근데 그거는 맥락이 좀 다른 게 그때는 이제 계급마다 먹는 음식이 달랐기 때문에 음식을 보면 아 너는 이 계급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 역으로 추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었는데 그게 현대에 와서는 영양학적 좀 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먹는 음식을 보면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특히 심리 상태까지도 내가 유추할 수 있고 그걸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공생미생물의 중요성입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초콜릿을 가지고 프랑스하고 미국에서 실험했을 때의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초콜릿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초콜릿을 먹으면 어떠냐 했을 때는 아름다움, 행복함, 밝음 이런 감정을 떠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초콜릿인데 미국 쪽에서는 살찜, 죄책감, 탐욕 이런 느낌을 가지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서 좋게 장내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몸일 텐데요. 그 몸이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이 될 거야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사회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좋은 관계라는 것은 온라인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관계 맺으려고 해야 되겠고요. 그것은 굳이 누구랑 가서 말을 하고 누구랑 같이 대화를 하지 못하더라도 산책도 하고요. 등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사실 교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행동도 하면서 정말 인문적으로는 독서라는 굉장히 주체적이고 주관적이면서 뇌가 활성화될 수 있는, 할 수만 있다면 소리 내어서 읽는 독서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음식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늘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먹으면서 행복하게 날마다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네요. 뭐 SNS를 하지 말아라. 어떻게 안 하겠어요? 해야지요. 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그렇지 않은 것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조그만 노력이 조금씩 쌓이면 충분히 그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크게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틀림없이 저는 믿습니다. 인간이 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 스스로 다 극복해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에 있을 때는 외부에서 손을 내밀어 주기도 하고 도움도 주고 그들이 하는 것을 좀 같이 손을 잡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 세대의 부정적 감정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